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중급 담당하는 큰별쌤 최태성입니다. 역사는 최태성. 네, 자 여러분들 드디어 이제 일제강점기로 들어왔습니다. 이 일제강점기 파트는요 굉장히 공부하기가 쉬워요. 왜냐면 틀이 딱 짜여져 있어요. 그 틀에만 여러분들이 맞추시면 됩니다. 제가 그 틀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무조건 일제강점기는요 일단 시기를 나눠야 돼요. 1910년대, 20년대, 30년대 이렇게 나누시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1910년대 그 다음에 20년대 빰빰 빰빰 그리고 30년대 빰빰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나눈 다음에 일단 여러분이 공부할 게 뭐냐면 과연 일제가 어떤 정책을 펼쳤느냐 10년대, 20년대, 30년대 다르거든요. 어떤 정책을 펼쳤느냐를 먼저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제 식민지 지배 정책, 일제의 식민지 지배 정책이 있을 거예요. 그 정책 내용들을 이렇게 공부합니다. 10년대는 어떻고 20년대는 어떻고 공부합니다. 이렇게 공부해요. 자, 그 다음에 요 구조가 어떤 구조냐면 이런 일제 식민지 지배 정책에 맞서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저항했느냐가 요게 양대 구조예요. 일제 식민지 지배 정책 어떻고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저항했는지 그 저항의 역사를 이제 공부를 할 텐데 이 저항은 다시 또 두 시기로 나뉩니다. 두 지역으로 나뉩니다. 바로 국내 그리고 국외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이렇게 나뉘어가지고 국내에서 어떻게 저항했는지 또 그 저항의 역사가 있을 것이고 또 10년대 국외에서는 어떻게 저항의 역사가 있을 거라고요. 또 20년대 그 국내에서는 어떻게 저항했고 국외에서는 어떻게 저항했는지 그리고 30년대 국내에서는 어떻게 저항했고 30년대 국외에서는 어떻게 저항했는지 이런 내용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저항구조 이렇게 어떻게 저항했는지 이렇게 배우시는 거예요. 이렇게 배운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내용들을 이렇게 10년대 이렇게 쏙 집어넣으시면 돼요. 20년대도 쏙 집어넣으시면 돼요. 30년대 쏙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끝나요. 요 문제가 두 문제가 나와요. 네, 꼭 나옵니다. 그러니까 10년대 볼 수 있는 모습, 20년대 볼 수 있는 모습, 10년대 어떤 저항, 20년대 저항. 그러니까 요 틀에 맞추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일제강점기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항상 10년대 묶어내고 20년대 묶어내고 30년대 묶어내고 이런 방식으로 공부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러면 오늘 배울 내용은 뭐냐면 바로 이 정책 파트. 오늘 배울 내용은 바로 이 정책 파트를 오늘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배운다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틀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틀을 만들면 자, 첫 번째 덩어리 저대로 자 1910년대 덩어리 공부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덩어리 일제 식민지 지배 정책 1920년대 덩어리 공부할 거고요. 또 쭉 넘어가서요. 세 번째는 1930년대 덩어리 이렇게 배울 거예요. 이렇게 배우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자 이제부터 하나씩 한번 살펴볼 텐데 자 먼저 여러분들 1910년대에서 1920년대로 넘어가게 되는 그 계기가 있어요. 그 계기가 무엇인지부터 먼저 설명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계기는 뭐였냐면 바로 1919년에 있었던 거족적인 민족 저항이죠. 네, 바로 3.1 운동입니다. 1910년대에서 1920년대로 넘어가는 데 있어가지고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3.1 운동이다라는 거. 이건 여러분들 1919년에 있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3.1 운동이 일어나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배경이 되었던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은 무엇이다? 그것은 바로 고종의 죽음. 고종의 인산일을 이용해서 바로 3.1 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 20년대 오시면 여러분들 60만세 운동이 있거든요. 그 60만세 운동은 고종의 죽음이 아니라 순종의 인산인을 계기로 해서 1926년 60만세 운동이 벌어집니다. 고종의 인산인을 계기로 한 것은 1919년 3.1 운동, 순종, 그의 아들이죠. 순종의 인산일을 계기로 해서 나온 것은
바로 1926년 60만세 운동이다라는 그 두 개의 축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920년대에서 30년대로 또 넘어오게 되는 그런 계기가 있어요. 자, 그 계기가 뭐냐면요. 엄청났죠. 바로 세계 대공황입니다. 세계 대공황. 이 세계 대공황이 일어난 그 시기는 1929년이에요. 1929년 세계 대공황이 일어났는데 이 세계 대공황의 내용이 뭐냐면 이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깨져버린 거죠. 어떻게 된 거예요? 뭐가 더 많은 거예요? 네, 바로 수요와 공급 중에서 수요는 없고 공급만 많은 거죠. 이렇게 되면서 물건은 쌓이고 팔리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또 잘려나가고 그럼 오히려 또 그 노동자는 또 가난하니까 또 못 사는 거고 물건도 쌓이고 이게 악순환이 벌어졌던 것이 바로 이 세계 대공황이다. 이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각국이 이제 고민들이 많겠죠.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큰 변화들이 있을 거예요. 어쨌건 20년대 정책에서 30년대 일제가 바뀐 정책, 요 계기는 바로 세계 대공황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을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일단 큰 틀, 항상 여기서 공부할 때 여러분들 이렇게 큰 숲을 먼저 보시고 틀을 먼저 짜놓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거기다 하나씩 집어넣는 그 작은 나무들을 바라보는 그런 습관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렇게 한번 제가 일단 설계를 한번 해본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1910년대 이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10년대 일제 식민지 지배 정책. 먼저 여러분들 정치 파트와 정치 파트와 제가 두 파트로 한번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파트와 그다음이 경제 파트. 그다음이 경제 파트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요.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파트와 경제 파트. 자, 잠시만요. 쪽 아래에서 한 줄만 더 내려볼게요. 그래서 경제 파트. 이렇게 내려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치 파트를 한번 살펴볼게요. 과연 정치 파트에서 1910년대 일제는 어떤 정책을 펼쳤는지 한번 볼 텐데요. 가장 대표적인 정치 형태는 뭐였냐면 바로 무단 통치가 되겠습니다. 이 당시에 있었던 건요, 1910년대는요, 바로 무단 통치를 전개했다. 네, 요게 포인트예요. 일제 1910년대 정치 형태는 바로 무단 통치를 전개했다라는 겁니다. 자, 무단 통치는 이게 무자가 뭐냐면 싸울 무자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그 군인들에 의한 통치를 했다는 건데요. 그 대표적인 어떤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헌병 경찰 통치. 헌병 경찰. 이 헌병이 키워드예요, 여러분들. 헌병이 키워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1910년대 일제가 강제로 지금 우리를 식민지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가압적인 방법으로 찍어 누르려고 했던 거예요. 헌병은 여러분들 민간인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군인 대상으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군인을 이게 잘못한 게 있으면 잡아들이는 경찰은 민간인, 그리고 군인은 헌병이잖아요. 그런데 그 헌병들이 민간인 경찰 역할까지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무서운 분위기입니까? 여러분, 저는요, 군대 다닐 때요, 헌병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 위병소 통과할 때마다 헌병 뭐 하나 책찍힐까봐 너무 무서웠던 그런 기억이 나요. 막 그 서울역이나 이런 데 헌병들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럼 갑자기 저 멀리만 보고 하얀 하이버만 딱 보여도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무서워요. 네. 그 헌병이 민간 통치까지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비정상적인 지금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이 헌병들이 어떤 권한을 갖고 있냐면 일단 즉결처분권이 있습니다. 이들은요, 즉결처분권. 즉결처분권.
이 직결 처분권을 가지고요. 뭘 했냐면 조선인에 한해서 태형이라는 것이 합니다. 오로지 조선인만. 태형은 뭐예요? 때리는 거예요. 네, 때리는 거예요. 근데 때리는 게 일본인은 안 때려요. 일본인은 이런 전근대적인 어떤 그런 법은 일본인들한테는 적용돼서는 안 된다. 오로지 조선인들한테만. 왜? 이 조선진들은 맞아야 말을 많이 듣는다. 뭐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죠. 연세 많으신 분들 중에서는 지금도 이 한국 사람들은 이거 맞아야 말을 들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기 이제 일제의 어떤 그런 주입식 교육이었겠죠. 그런 사회적 분위기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으셔서 지금 오는데 여러분들 때려야 말을 듣습니까? 맞아야 말을 듣습니까? 아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혹시 뭐 때려가지고 뭐 거기 그 질서에 순응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말을 듣는다는 어떤 그 개념은 결코 아니거든요. 굉장히 어떤 그 민족 차별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이 지금 이 태형에서 나타나고 있다. 1910년대 어떤 이 태형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1910년대예요. 아시죠? 그런 분위기를 더 만들어요. 바로 교사들이 말이죠. 칼을 차고 제복을 입고 교실에 등장하는 거예요. 아, 얼마나 공포스러운 분위기입니까? 그 어린아이들 공부하고 있는데 막 그 칼 시끄러우면 어떻게 해요? 칼 아유, 뭐 칼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막 하진 않았겠죠. 그죠? 한 다음에 그 칼집에다 딱 집어왔을 때 그 찰컥 소리. 어우, 애들이 깜짝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그 깜짝 놀랐던 그 트라우마가 나중에 커서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일본에 대한 은연중에 공포감이 생기는 거죠. 이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는 게 바로 1910년대 모습이다라는 거. 그리고 중추원. 요거는 이제 총독부 자문기구거든요. 자문기구인데 요거는 어떤 그 친일 인사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어떤 목적에서 바로 이런 중추원이라고 하는 자문기구를 운용하고 있었다라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게 이제 1910년대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1910년대 경제적인 정책은 또 무엇이 있었을까 살펴봐야 되겠죠. 1910년대 이제 우리나라 식민지 했어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땅 뺏어가야지. 땅 뺏어가야죠. 그래서 시작한 게 뭐냐면 바로 토지조사 사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한 게 바로 토지조사 사업이라는 거예요. 자, 이 토지조사 사업은 또 어떤 내용일까요? 자, 토지조사 사업이라고 하는 내용은요, 이거는 말 그대로 토지를 조사하는 겁니다. 조사해가지고, 이거는 방법이 뭐냐면, 신고를 해야 돼요. 이거는 방법이 증거를 갖고, 이것을 가지고 신고를 하는 거예요. 자진 신고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저희 토지예요 라는 것을 신고하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진 게 바로 이 토지 조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토지 조사 사업을 일제가 시행했던 목적이 있어요. 목적은 뭐냐면요. 바로 재정의 확보입니다. 바로 재정 확보. 자, 왜냐면 여러분들 내가 얼만큼의 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라고 이제 신고를 하면은 다들 신고한 어떤 그 대상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할 수가 있잖아요. 완벽하게 조사가 되어 놓은 상태라면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고 또 일본인들이 지금 이 조선에 와가지고 토지를 매입하는 데 있어가지고 훨씬 쉽겠죠. 뭐가 확실하니까. 그죠? 이런 어떤 재정 확보였던 그 차원에서 바로 이런 토지 조사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더라라는 거. 물론 이제 이 재정 확보를 하는 그 차원에서 그들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소위 근대적 토지 소유권, 토지 소유제의 확립. 바로 이것을 위해서 바로 토지 조사 사업을 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는 했는데 이건 이제 그들의 어떤 그 이야기고요.
실제로는 이런 바로 재정 확보, 세수 확보 이런 것들이 가장 컸다라는 것을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결과는요. 일단 이 농민들의 경작권이 부정이 돼요. 경작권이 부정이 됩니다. 농민들의 경작권이 부정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경작권이라고 하는 건 소유권이 아니에요. 소작농들은 자기 땅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 지주로부터 땅을 빌려가지고 농사 짓는 사람들인데 이 소작농들도 권리가 있었어요. 원래 우리나라 이 옛날 전근대에는요. 어떤 권리가 있으면 경작권이라는 권리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할아버지가 이 땅을 소작지었어. 그럼 우리 아버지도 이 땅을 소작짓게 돼. 그리고 나도 역시 이 땅을 소작짓게 되고 나의 아들도 이 땅을 소작짓게 되는 거예요. 그 권리예요. 지주가 아무리 자기 땅이라고 해가지고 마음대로 이걸 바꿔낼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바로 경작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제는 이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작권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농민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민들이 계약제. 바로 계약제 신분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농민들의 삶이 굉장히 여러분들 계약직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힘듭니다. 네, 이게 왜냐면 이게 안정적이지가 않잖아요. 혹시 내가 뭘 잘못하면 계약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늘 긴장해야 된다는 거 이거 여러분들 정말 사람한테 스트레스예요. 잠깐은 좀 이렇게 내려놓을 때도 분명히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런 식이 되니까 여러분 지주한테 이게 충성을 하지 않으면 언제 야 너 소작지 그만둬라 야 이렇게 떼일 수 있다면 그럼 너 뭐 먹고 살아? 그죠? 그러니까 지주한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농민들의 삶이 아주 열악해지는 그런 결과를 바로 이 토지조사 사업에서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런 지주들은 이렇게 해주면 누굴 좋아하겠어요? 일본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친일적 인사로 또 양성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분리를 시켜놓는 그런 모습들이 또 이 토지조사 사업의 결과로 나온다는 이야기죠. 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1910년대 또 뭐가 있었냐면요. 회사령이라는 것을 시행합니다. 회사령. 자, 회사령의 실시. 무슨 령 굉장히 많아요. 일제강점기가 되면요. 왜냐하면 처음으로 지금 우리나라를 지금 식민지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무슨 법령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겠죠. 그죠? 회사령의 핵심은 뭐냐면요. 이거예요. 쉽게 얘기할 때 회사를 지을 때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겁니다. 핵심은 허가예요. 네, 핵심은 허가. 허가제라는 겁니다. 결국 이 허가제를 시행한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바로 민족 자본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만든 거겠죠. 아니 허가 안 해줄 거 아니야. 그래서 민족 자본의 성장을 억제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라는 것도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무슨 이거 말고도요. 굉장히 령이 많아요. 이거 말고도 무슨 령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1910년대 그런 모습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처음 식민지였어? 그럼 당연히 법령 많이 만들어야 되겠지. 뭘 수탈해가야 되니까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 만들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토지 조사 사업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회사가 하나 있어요. 그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바로 동양척식 주식회사라는 겁니다. 동척이라고도 합니다. 동양척식 주식회사라는 게 있어요. 이 동양척식 주식회사는 사실은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건 아니고요. 이거는 1908년도에 1908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이후에 쭉 오면서 1910년대 이 토지 조사 사업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토지들을 아주 싸게 할부받아가지고 땅을 파는 일본인들한테 넘기는 그런 어떤 역할을 했던 게 바로 동양척식 주식회사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하나 기억을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정치와 경제면에서의 1910년대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무단통치 꾹꾹 지금 억압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경제 쭉쭉 빼가고 있죠. 누르고 빼가고 이게 지금 1910년대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죠? 정말 10년대 살았던 사람들은 너무 힘들었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이 시대
아무리 힘들어도 이렇게 식민지 시기보다 힘들었을까? 그리고 식민지를 처음 시작했던 이렇게 폭압적인 시대보다 힘들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가끔은 한번 해봅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도저히 못 살겠다! 라고 해서 빵! 터진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3.1운동. 일본이 깜짝 놀랐어. 뭐야? 얘들은 이 조선진들 이 태영하면서 이게 때리면 알아서 따라올 줄 알았더니 아니야. 전국적 항쟁으로 이어진 이 3.1운동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해서 일제가 식민지 지배 정책을 아주 교묘하게 아주 기만적으로 바꾸게 되죠. 자, 그래서 전개된 그 통치형태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소위 문화 통치다. 무단이 아니라 문화. 소위 문화 통치로 전환하였더라. 라는 겁니다. 자, 소위 문화 통치라. 소위 문화 통치라. 어떤 내용이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위 문화 통치.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저 헌병경찰 조선인들이 굉장히 공포감을 갖게 되는 어떤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래. 그러면 바꿔줄게. 헌병이 무서웠으면 얘기를 하지. 그럼 바꿔줄게. 알았어. 라고 해서 헌병을 보통 경찰로 대체합니다. 보통 경찰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1910년대는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전혀 없었어요. 그래. 그게 좀 불만이었어. 얘기를 하지. 그럼 바꿔줄게. 그래서 한국인이 경영하는 조선일보, 조선동아 일보를 창간토록 해줍니다. 네, 창간토록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 총독이 있죠. 사실은 1910년대는요. 총독이 오로지 무관, 군인만 됐거든요. 그런데 총독도 무관 총독을 문관 총독도 가능토록 해줘요. 문관 총독도 가능하게 해주더라.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기만적인 그런 통치 형태입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헌병경찰, 보통경찰도 만들었죠. 그런데요. 오히려 경찰 수는 오히려 증가합니다. 경찰의 수는 오히려 증가하더라. 그러니까 무늬만 바꾼 거야. 제목만 바꾼 거야. 그리고 조선동아일보 창간시켰죠. 아이고 검열, 삭제, 정간 난리도 아니에요. 엄청난 언론 탄압이 이루어지고 있죠. 문관 총독 가능하다고요? 네, 단 한 번도 문관 총독이 광복될 때까지 시행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만적인 통치가 바로 소위 문화 통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읽어낼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됐죠? 여기 이제 1920년대의 통치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는 어땠을까? 자, 1910년대 여러분들 땅 뺏었죠? 그럼 다음 1920년 두 번째 단계는 뭘 뺏어야 돼요? 땅 뺐으니까 다음에는 그 땅에서 나오는 식량 뺏어야죠. 그죠? 자, 그래서 시행한 게 있습니다. 자, 그게 뭐였냐면 바로 산미 증식 계획이라는 거예요. 산미 증식 계획이다라는 겁니다. 자, 산미 증식 계획은 그러면 말 그대로 쌀을 더 많이 증산시키도록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산미 증식 계획인데요. 자, 산미 증식 계획 같은 경우에는요. 문제가 심각한 게 뭐냐면 이 산미 증식 계획은요. 그러니까 증산에는 성공을 해요. 이게 증식 계획이 있어서 성공은 해요. 근데 뭐냐면 증산한 것보다 더 많이 수탈해 가는 게 문제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증산에는 성공을 해요. 근데 이 증산량보다 수탈량이 더 많아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증산한 그 양보다 수탈량이 더 많다. 자,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개간, 그다음에 종자, 그다음이 저수시설, 수리조합비라고 하는데 이런 어떤 그 비용 있잖아요. 이런 비용을 농민에게 전가합니다. 농민에게 전가합니다. 이런 식으로 오니까 농민들의 삶이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열심히 일은 했어. 그래서 증산에 성공을 했어. 그런데 오히려 먹을 사람은 부족한 거죠. 결국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일본이 만주에서 잡곡을 수입해가지고 먹을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 근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그렇게 농사 열심히 지었는데 결과는 뭐냐면 만주에서 들어온 보리콩 먹고 있다.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이게 바로 1920년대 산민증식교육의 본질이다 라고 하는 것. 참 농민들의 삶이 어려웠겠구나 라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가져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회사령 있죠? 저 회사령을 폐지하고요. 그리고 관세도 폐지합니다. 이게 바로 1920년대에 있었던 일제의 모습이에요. 선생님, 회사령 이게 허가제인데 이걸 왜 폐지해요? 그러면 이제 민족 자본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주기 위해서인가요? 이렇게 오해할 수 있겠죠? 그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1910년대 여러분들 일제가 아직은 일본 내 자본주의가 더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그 자본이 국외로 유출되는 걸 막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회사들도 돈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회사를 세우겠다라고 했을 때 심사를 하는 거예요. 허가를 줄까 말까. 대부분 허가를 굉장히 깐깐하게 줍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일본 내에서 자본이 계속 투자가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1920년대 되면요, 일본 자본주의 어떤 전성기라고 해도, 이제까지 있었던 전성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잘 나가요. 자, 이제 국내 투자가 이제 한계에 이르렀다. 이제 그 국내 투자에서 뽑은 그 이익을 가지고 국외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제일 좋은 데가 어딜까? 식민지 조선 아닐 거 아니에요.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아예 회사령을 그냥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꿔버린 마음대로 이제 회사를 세울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즉, 이 일본 자본의 투자를 훨씬 쉽도록 길을 만들어놨다. 게다가 관세도 없앱니다, 여러분들. 관세가 없으면 이거 완전히 일본 자본이 이건 너무 쉽게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 싸고 값싼 물건들을 막 대량으로 조달해 풀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배우시면 알 거예요. 바로 이런 내용들로 인해 가지고 국내 자본들이 완전히 그냥 긴장을 타게 돼요. 일본 자본과 경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것 좀 써주세요 라고 하는 국산품 애용운동, 1920년대 물산장려운동이 나오게 되는 배경이 바로 이런 데서 나오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뭐 어떤 하나 적어드릴까요? 바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바로 물산장려운동, 물산장려운동의 그런 배경이 된다라는 것 하나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잘 나가던 일본 자본주의. 그런데 이제 꽝 부딪히게 되네요. 바로 1929년 세계 대공황 이후 일본은 휘청하게 됩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이게 지금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지니까 물건 이게 1920년 잘 나간다 그랬잖아요. 물건 많이 만들었을 거 아니야. 근데 그걸 팔 데가 없는 거예요. 자, 이랬을 때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방법을 어떻게 되겠냐면
국내 기간 산업 있잖아요. 뭐 도로를 낸다든지 댐을 만든다든지 이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 노동력을 총동원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노동자들이 그 일을 하면서 그 주머니에 돈을 꽂아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돈을 가지고 물건을 사도록 만드는 것이죠. 이런 방법으로 이걸 이제 뉴딜 정책이라고 하잖아요. 미국에서는 그런 뉴딜 정책을 통해서 이런 대공황을 극복을 합니다. 유럽은 어떤 방법이냐면 유럽은 블럭이에요. 블럭을 설정해가지고 우리한테 필요한 거, 우리한테 남는 거 이런 거 계산해가지고 그 블럭 안에 있는 나라들끼리 서로 교환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또 세계 대공황을 해결을 해요. 근데 일본 보세요. 일본은요 대규모 사업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력도 없고 아직 블럭이 형성되어 있는 어떤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공급량을 강제로 떨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본은요. 자연스럽게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이 일본이 선택한 방법은 뭐예요? 일본이 선택한 방법은 결국은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 전쟁을 가지고 이 초과된 공급된 걸 강제로 떨굴 수밖에 없더라. 전쟁이라고 하는 그 수단을 통해 가지고 이러면서 나온 게 바로 1930년대의 일제 정책이 되겠습니다. 무슨 1931년 만주사변, 1937년 중일전쟁, 1941년 태평양 전쟁 끊임없이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바로 이런 배경에서 나오게 된 것이다. 자, 그러면서 이제 1930년대 정책은요, 일제 정치적인 측면에서는요, 바로 민족 말살 통치를 시행합니다. 민족 말살 통치를 시행하더라. 자, 이 민족 말살 통치 뭘까요? 지금 얘 보세요, 여러분들. 만주사변, 중일전쟁, 태평양전쟁. 지금 중국하고 미국하고 전 세계로 싸우는 거잖아요. 일본 국민만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식민지 조선의 백성들을 동원하려고 한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니 조선인들이 일본을 위해서 일본 천황을 위해서 목숨 바쳐주겠어? 그럴 리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조선 사람 머릿속을 지워야 되는 거예요. 지우개로. 지워서 나는 조선인이 아니야. 나는 누구다? 나는 일본 황국 시민이야. 이걸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말살 통치를 시행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 민족말살 통치 시행을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죠. 먼저 제일 중요한 거 황국 신민 서사를 암송케 하는 거예요. 황국 신민 서사 암송. 네, 나는 황국 신민입니다. 계속 암기토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윙 올리면 저쪽 동쪽을 향해서 절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궁성요배입니다. 궁성요배. 그리고요 이름도 싹 바꿔내요. 이게 바로 창씨개명. 일본인 이름으로 일본 성씨와 일본 이름으로 싹 바꿔내는 거. 와, 내가 이제 최태성인데 갑자기 내가 이름이 와키자카 요시하루 이렇게 되어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준 이름이 최태성인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내가 와키자카 이렇게 불린다고 나카무라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얼마나 황당해. 그죠? 내가 한국인이라는, 내가 조선인이라는 사실조차를 인식시키지 못하게 하려고 이런 창씨개명과 같은 것들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사건이에요. 그죠? 그리고 조선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죠. 그래서 나온 사건이 뭐예요, 여러분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조선어 학회 사건. 요거 이제 42년도죠. 40년도. 왜냐면 조선어 쓰는 사람들 잡아들여가지고 막 추적해 봤더니 조선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 그들이 누구야? 봤더니 조선어 학회야. 싹 그냥 잡아들였던 사건이 바로 조선어 학회. 결국 이제 이것 때문에 조선어 학회에서 당시 하려고 했던 게 있어요. 뭐냐면 바로 우리말 큰 사전. 우리말 큰 사전을 편찬하려고 했거든요. 편찬하려고 했거든요. 하진 못했고요. 결국 이것을 실패.
하게 됩니다. 잡아들이다 보니까. 이게 바로 조선학기 사건. 정말 없애려고 정말 노력 많이 했구나 라는 모습들을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계신 거예요. 자, 이번엔 이제 경제를 볼게요. 경제. 지금 1930년 지금 전쟁 수행을 해야 돼. 자, 이 전쟁 수행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먼저 전쟁 수행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방법. 일단 여러분 세계 대공황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 원료 공급 있잖아요. 이 원료를 싸게 확보해야 이 자본가들이 버틸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원료들이 많이 비싸면 가뜩이나 지금 장사 안 되는데 더 무너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싸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어떤 정책을 취했냐면 바로 남면 북양 정책을 취해요. 이게 뭐냐면 남쪽에는 면화를 키우고요. 북쪽에는 양을 키우는 거예요. 이게 다 옷이 지금 면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죠? 양은 모직물, 군복 같은 거 이런 거 만드는 거거든요. 다 이 군수물자를 쓰기 위해서 바로 이런 확보를 위해서 바로 남면 북양 정책을 추진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또 있어요, 여러분들. 두 번째 방식. 지금 전쟁 수행을 위해서 이 조선을 병참 기지화시킵니다. 병참 기지로 만드는 거예요. 군수공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공장을 만들어가지고 군수물품을 대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보이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어떤 그 정책들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나왔던 정책. 그 정책이 뭐냐면, 바로 1938년도에 있었죠. 1938년도에 있었던 바로 국가총동원법이라는 겁니다. 이 말만 들어도 여러분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국가총동원법이라는 것을 시행합니다. 국가총동원법. 이게 이제 1938년도예요. 1938년도. 이 국가총동원법. 요 전에 또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이 산미증식계획으로 지금 농촌사회가 정말 피폐할 대로 피폐했잖아요. 지금. 그죠? 이 산미증식계획으로 농민사회가 정말 피폐할 대로 피폐하니까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시행했던 정책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바로 농촌진흥계획. 농촌진흥사업. 이 농촌진흥사업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뭐냐면요. 말 그대로 어떤 농촌사회를 어떻게 좀 한번 개선시켜 보겠다라는 의도였지만 뭐 제대로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저 의식적인 어떤 그런 것들만 그냥 열심히 해, 부지런해, 깨끗이 살아, 뭐 이런 의식 개조에만 들어가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결국 실질적으로 농촌 사회를 좀 개선시키는 데는 어떤 실패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이게 다 보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죠? 국가총동원법 이후에 보여줬던 그 모습들은요, 말 그대로 인적 수탈, 그리고 물적 수탈,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먼저 여러분 인적 수탈 엄청났습니다. 막 징용에다가 징병에다가 그리고 정신대에다가 그다음에 위안부에다가 있는 대로 전쟁에 다 쏟아붓기 위해서 다 끌고 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물적 수탈을 여러분 꼭 기억하기 뭐냐면 이 공출이라는 거예요. 공출.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들. 공출이라는 게 공출. 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강제로 걷어들이는 거죠. 공출이 있고요. 이걸 또 배급을 하네. 이걸 또 배급하는. 공출과 배급이라고 하는 어떤 그 단어만 나오면 이건 뭐 무조건 특히 이제 1940년대 이후에 보여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아주 뭐 이게 정말
똑할 정도로 그냥 수탈해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지금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러면 10년대, 20년, 30년대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중요한 내용들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년대는 지금 무단통치, 토지조사사업 회사령, 이게 이제 결정적 키워드들이에요. 여기서 여러분들 잊지 말 것, 헌병이라고 하는 단어 잊지 않으셔야 되고요. 태형이라는 단어 완전 중요합니다. 그리고 칼찬 교원의 모습도 10년대 키워드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토지조사사업, 1910년대 토지조사사업 잊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여러분 이 재정확보, 재정확보 목표였다는 거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사령, 회사령을 제정했는데 그 목표는 뭐였다? 이윤 방법은 허가였다는 거. 이게 1910년대 모습이에요. 이 주머니에 여러분 다 넣으시면 돼요. 자, 다음 3.1운동으로 인해 가지고 이 3.1운동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지금 20년 넘어가는 거예요. 소위 문화통치로 가는데 이 문화통치에서는 이렇게 어떤 그 보통경찰이 등장을 하고 있고 조선 또는 동아일보가 이때 창간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년 키워드 경제 산미증식계획. 산미증식계획, 그리고 회사령의 폐지와 관세의 폐지. 이게 바로 1920년대의 그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다가 30년대로 넘어가면서 지금 민족말살 통치, 지금 뭐 말 그대로 뭐 이게 다 전부 다 여러분들 바로 민족말살 통치와 관련된 그런 통치 형태들이 나오고 있더라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볼 때는요, 남면 북양, 그리고 병참기지와 같은 그런 모습들이 나왔고, 그리고 특히 국가총동원법 이후에는 공출과 배급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쪽쪽쪽쪽 빼가고 있는 모습들을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일제강점기의 수탈, 정치와 경제 면에서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1910년대 우리가 이러한 정치가 맞서 어떻게 싸웠는지, 20년대 또 어떻게 싸웠는지, 30년대 또 어떻게 싸웠는지 그 저항의 역사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